내가 더 바쁜 거 몰라서 그래.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모셨길래 이런 일이 생겨? 눈을 어디다 두고 있었던 거야? 조심했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조심 안 하고 산 줄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헤라는 결혼한 지 12년이 된 며느리였습니다. 준혁과 결혼할 당시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손수 운영하실 정도로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헤라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줍어하는 헤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곱다. 그 한마디에 헤라는 긴장이 눈 녹듯 풀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헤란을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늦게까지 함께 전을 부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누이 상희는 그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대신 서운함을 표하기보다 헤란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그렇지.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가습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계산도 자주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병원을 찾았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넋이 나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희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곧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모셔야 되는 거야?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다들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희는 남편 사업을 도와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지방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산 지 오래라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헤란에게 향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나마 제일 여유 있잖아. 당신이 낮에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헤라는 그 순간 거절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뜻함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헤란의 그 한마디에 가족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상희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진짜 은혜 잊지 않을게. 그때는 다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상희도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들러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도 방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심해질수록 돌봄의 무게는 고스란히 헤란에게만 쌓여갔습니다. 병원 진료도 처음 몇 번은 준혁이 휴가를 내고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그마저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번엔 자기 혼자 좀 다녀와줘, 진짜 미안해. 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돌봄이 자신의 몫이 되어가는 과정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헤라는 결혼한 지 12년이 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준혁은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헤란과 함께 살며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물건을 못 찾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며 다시 차려달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때마다 조용히 어머니를 다독이며 다시 잠자리에 눕혀드렸습니다. 병원 진료는 한 달에 2번씩 있었습니다. 헤라는 매번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면 다른 보호자들이 부부나 형제끼리 온 모습이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헤라는 그럴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애써 삼켰습니다. 시누이 상희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희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나서야 돼? 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 어머니 앞에서 모시겠다고 했던 그날의 다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준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친 얼굴로 씻고 바로 잠들기 바빴습니다. 헤란이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듣고 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좀 그렇지 뭐. 당신이 잘 좀 챙겨줘. 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 끝까지 올라오는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돌봄은 어느새 헤란 혼자만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식사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약은 시간 맞춰 챙겨드려야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우리 며느리 어디 갔니? 어머니가 헤란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헤란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헤란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매번 혼자 병원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가족들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헤라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만 상희와 다른 가족들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마저도 잠깐 앉아 있다가 바쁘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기 전 상희는 늘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언니 고생 많다. 그래도 며느리가 제일 잘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헤라는 그 말이 위로인지 당연함을 강요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배회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문 쪽을 자꾸 쳐다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헤라는 혹시 몰라 현관문에 작은 종을 달아두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 돌보시기 힘드실 텐데 가족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헤라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헤라는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문했던 생필품 택배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잠깐이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택배 좀 받고 올게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슬리퍼를 신고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배 기사와 몇 마디를 주고받는 사이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만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헤란의 손에서 상자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헤란은 온 집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어디에도 순옥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헤란이 나갈 때 분명히 닫아두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 쪽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헤란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헤란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스름한 그림자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좌우를 살피며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헤라는 온 집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헤란이 나갈 때 분명히 닫아두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 쪽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헤라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스름한 그림자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좌우를 살피며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나가는 이웃들이 놀란 얼굴로 헤란을 쳐다보았습니다. 헤란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골목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헤란은 큰 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큰 길에는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횡단보도 근처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도로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헤라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마침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 한 대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하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나가던 청년 한 명이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인도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어머니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헤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헤라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어요? 흰머리에 남색 카디건 입으신 분이요. 상인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헤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야? 헤라는 위치를 설명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빠르게 도착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나와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는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사방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골목 구석구석을 헤매며 계속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상희와 준혁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상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란을 발견하자마자 그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상희는 성큼성큼 다가와 헤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셨길래 이런 일이 생겨? 눈을 어디다 두고 있었던 거야? 헤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이웃들의 시선이 일제히 헤란에게 쏠렸습니다. 준혁도 굳은 얼굴로 헤란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란은 그 침묵이 상희의 말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택배 받으러 나간 사이였어요. 헤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상희는 코웃음을 치며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택배가 뭐가 중요해? 어머니보다 중요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불안했다니까. 이웃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찾는 게 먼저 아닐까요? 상인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혜란을 몰아세웠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인원을 나눠서 수색하겠습니다. CCTV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몇 갈래로 나뉘어 어두워진 동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혜란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혜란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무사하십니다. 혜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재래시장 근처 파출소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이 혼자 헤매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파출소로 모시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혜란과 가족들은 서둘러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디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혜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혜란을 보고 낯선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혜란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가족들을 향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시장 쪽에서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처럼 헤매고 계셨답니다. 옆에 있던 치매 안심센터 직원도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배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잠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보호자 한 분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인은 그 말에도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곁에 있었으면 못 나가시게 막을 수 있었잖아요.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상담해온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보호자 혼자서 오랜 시간 돌보신 경우일수록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며느님 혼자 돌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혜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이웃 한 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시누이분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지 않았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파출소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준혁이 놀란 얼굴로 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님 모시던 요양보호사분이 갑자기 그만두셨잖아요. 그때도 비슷하게 어르신이 잠깐 없어지셨다고 들었는데 치매 안심센터 직원도 기록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센터 상담 이력에도 비슷한 사례가 남아있긴 합니다. 상희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란은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보다 먼저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르신이 무사하신 게 가장 다행입니다. 댁으로 모시고 가셔서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떠 있었습니다. 헤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다가서지 못한 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도 아무 말 없이 그런 상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나서야 헤라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헤라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들 저녁을 걸렀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헤라는 말없이 밥을 안 치고 있던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상희와 준혁도 지친 얼굴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은 채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낮게 울렸습니다. 헤라는 그 침묵 속에서도 습관처럼 어머니 몫의 밥그릇부터 챙겼습니다. 한참 말없이 국물을 뜨던 상희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언니, 평소에 문단속을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헤란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상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며느리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헤라는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헤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지. 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식탁 위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국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흥건히 퍼졌습니다. 상희와 준혁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헤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심했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조심 안 하고 산 줄 아세요. 헤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얼굴로 헤란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헤란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헤란은 몸을 돌려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들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루 활동일지였습니다.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헤라는 그 종이 뭉치를 들고 엎어진 식탁 앞에 섰습니다. 상희와 준혁이 국물 웅덩이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의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증상 변화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변 실수가 있었던 날짜와 횟수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에 몇 번을 깨어 어머니 방을 확인했는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다시 한번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헤라는 그 종이 뭉치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있는 힘껏 상희와 준혁 앞으로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젖은 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국물에 젖은 종이 몇 장이 상희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헤란의 목소리가 떨림 속에서도 또렷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2년이에요. 이게 제가 혼자 감당한 시간들이라고요. 상희는 발밑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날짜와 함께 어머니가 밤새 3번이나 실수를 하셨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도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빼곡한 글씨 하나하나가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아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헤라는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며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은 늘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조차 눈치가 보여 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사고가 나자 아무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헤란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더는 이렇게 못해요. 같이 하지 않을 거면 저도 오늘부로 손 놓을 거예요.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인은 젖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은 종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잘못을 이번에는 헤란에게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준혁 역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종이들을 주워 모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상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부담을 떠넘겨 놓고 정작 힘든 순간에는 탓하기부터 했던 것에 대해 상희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헤라는 그런 상희를 가만히 바라보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고 자체보다 더 힘들었던 건 함께 찾기도 전에 저를 먼저 의심했던 그 말들이었어요. 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혁도 헤란의 곁으로 다가와 젖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조심스레 정리하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헤란은 두 사람이 주워 모은 종이 뭉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국물에 젖고 구겨진 채 두 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헤란은 그 종이를 다시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 저 혼자 안 써도 되죠. 상희는 젖은 눈으로 헤란을 바라보다가 품에 안고 있던 종이들을 다시 헤란 손에 겹쳐 올렸습니다. 나도 쓸게. 내일부터 당장 날짜 정해서 나눠 쓰자. 준혁도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헤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헤란은 손안에 쌓인 젖은 종이의 무게를 가만히 느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누구도 나눠 들어주지 않았던 무게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그 젖은 종이 뭉치가 세 사람 사이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헤라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헤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헤라는 그 말에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어머니는 늘 밥을 먹었는지부터 물으셨습니다. 헤라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희와 준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세 사람과 어머니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냉장고 문에는 커다란 달력 한 장이 붙었습니다. 날짜마다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헤란, 수요일과 목요일은 상해, 금요일은 준혁이 맡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번갈아 함께 어머니를 살피기로 정했습니다. 상희는 처음 며칠 동안 서툰 손길로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 시간을 헷갈려 헤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헤라는 그때마다 차분히 알려주며 상희가 적어갈 수 있도록 메모를 남겨주었습니다. 준혁도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씻고 바로 잠들었을 시간에 어머니 방에 들어가 손을 잡아드리곤 했습니다. 집 근처 복지용구 가게에서 위치 추적기가 달린 신발을 함께 사러 간 날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열리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 작은 센서도 새로 달았습니다. 헤라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셋이서 상의하며 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활동일지도 세 사람의 글씨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희의 삐뚤빼뚤한 글씨와 준혁의 서툰 메모가 헤란의 기록 사이사이에 섞여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헤란이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나와 헤란의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어머니가 문득 헤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헤란은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마주 잡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헤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애썼다. 짧은 그 한마디에 헤란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하신 말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그 말이 지난 2년의 시간을 다 알아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빨래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희가 조용히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상희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마당에 서서 오후의 햇살을 함께 맞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누군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니라 여럿이 나누어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 사람은 그제야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준혁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라는 마당에 선 채로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하루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